FOMC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이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일단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나스닥이 2%대 올랐기 때문에 해석은 연준이 드디어 좀 변했다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도비스한 스탠스를 보여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문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뭐 그 결과 25bp 올린 거는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관전 포인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25bp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이. 네. 2007년 10월 이후에 가장 이렇게 높은 금리인데요.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기조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차가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좀 매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비둘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언변들이 조금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역시나 물가 상승에 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엄청 많이 쓰셨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최초로 가장 먼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나타내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썼습니다. 네. 특히나 질문 과정에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을 연준이 이렇게 이제는 인지를 했구나라는 시각에서 많은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고용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호조인 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한 것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거를 내포하고 추가 긴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이던스에 대해서는요. 우선 최종 금리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나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종료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긴축적인 정책을 갈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긴축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잡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질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 파장은 더 크다. 그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발언 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실 2시부터 기자회견을 좀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질문 중 하나가 로이터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또한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좀 어렵게 만들고 있냐. 그리고 너무 시장이 과하게 설레발칠까 봐 계속 조금씩 인상을 하는 것이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단기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려도 하다 보니까 이제 25bp를 했고 노동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뚜렷하게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섣불리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특히나 이 고용, 노동, 잡마켓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번 주에 지표가 발표가 되겠지만 고용이 뚜렷하게 하향세를 보이지 않는 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마켓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반전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장은 최근에 또 파월이나 연준에 대해서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봤던 포인트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한번 우선 짚어보면요.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할 일을 마쳐야 된다.
그리고 아침 마칠 때가 아니고 기자회견에서는 또 몇 번에 걸쳐서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종 금리 두 번째 관해서는 예. 가이던스를 12월 달에 5.0%에서 5.25% 이렇게 설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이번에는 다시 상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효하고 3월 달에 가서 지표들을 다시 보면서 의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해서 좀 전에 질문에 관한 예.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를 했을 때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이제 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주택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향후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3월에 결정을 하겠다. 3월까지 가려면 이제 두 번의 데이터가 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의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아직 볼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향후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네. 인상을 안 하고의 두 가지 옵션이 있지만 자기는 인상을 계속 지속할 때까지 뚜렷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의 물가 상승 목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는 아직 수정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예,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해서도 연준이 인지를 했다.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지표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연준 FOMC가 열리는데요. 그때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고용 상황의 악화라든가 경제적인 지표의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PCE가 특히나 많이 떨어진다면 전격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2000년 9월 달이죠. 2020년 9월 달이죠. 코로나 제로 금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유동적이다. 그래서 3월 달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온 거는 25EP에다가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스탠스 조금은 바뀌고 어떻게 보면 최종금리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중단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거에 오히려 환호했다라고 저희도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금리부터 좀 보면 어제 2년물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내려왔었죠. 내려와서 지금 4.1%가 살짝 깨진 걸로 저도 지금 봤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뭐 거의 2번 내지는 3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년물 같은 경우 그리고 10년물도 지금 3.4%가 깨졌는데 앞으로의 금리가 또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을지 이게 사실 또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또 하나의 촉매제였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시장금리가 그렇죠. 있는 거죠. 이제 시장금리가 우리가 보는 이제 주요 시장금리는 미국의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채금리, 시장금리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는 조금 더 금리 인하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빨리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은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약간의 금리 재상승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4월, 5월을 지나면서 금리는 다시 재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FOMC를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보는 이유는 우리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FOMC 결과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고, 그리고 환율까지도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그 주시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주시장이 소폭 끝나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영향은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 영향으로 미치겠지만 향후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우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시장이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리고 일단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소폭 재상승할 수 있는 전망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채권 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 초중반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3월 들어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 약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사실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은행 총재하고 BIS 이제 신윤성 국장님 얘기를 지금 봤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달러 약세가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신윤성 그 BIS 국장이 지금 얘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문의 보시기에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어저께 한 그 수출 보면 물론 휴일 영향도 있었지만 무역 수지가 뭐 거의 역대급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질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환율에 따르는 수출의 영향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신현성 국장님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죠. 그쵸. 예. 그리고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환율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그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물품의 가격이 다른 나라 경쟁국들의 가격에 비해 싸야지만 이렇게 잘 팔리는 것이 원래 이제 관례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이렇게 수출 품목들이 전환됨에 따라서 그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나아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받는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판 사람만 억울하다 오늘 시장이 올라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채권이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면 이걸 우리 증시와 연관을 시켰을 때 앵커님이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하락을 하는 경우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의 유동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더불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의 순매수, 더불어서 약간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 패시브 자금에 어떤 외국인 순매수도 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위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1월 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캐펙스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어서 팔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금리의 안정과 그리고 환율의 안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전문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딱 귀에 꽂힌 단어가 신용 스프레드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작년 말에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거의 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됐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정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아까 약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까 지금 조금 들렸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경기 회복의 사이클보다는 아니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초우량 기업은 괜찮은데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은 배제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뒤집어서 말하면은 해석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키워드는 신용으로 잡는 게 맞을 겁니다. 재작년에는 인플레이션, 그죠? 작년에는 금리 인상, 올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조달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특히나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러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조금 더 3월까지는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일각에서는 2월 달에 최저금리라든가 금리 인상 기조의 종료가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봤었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그래서 증권 시장에서 본다면은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채권 시장으로 볼 때는 또한 이것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채권이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가 뜬다는 거는 뭐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할 수 있다는 이런 기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와중에서 우량주나 아니면은 채권 중에서도 국채나 아니면은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들이 가격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채권들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폭이 둔화된다든가 아니면 하락폭이 더 많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가격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FOMC 내용과 함께 FOMC가 어떻게 국내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였고요.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